삼촌 오셨어요? 아 근데 선우는? 아 방에서 공부하는 것 같더라고요. 선우야. 왜? 삼촌 화이팅. 야 힘내. 올 추석엔 어떤 말보다 엄지척 해주세요. 응원하고 싶은 당신께만큼은 정관장. 반월당 내거리 반월당 지하 쇼핑센터. 맛집이 한 곳에 스카이존. 만남의 장소 센트럴존. 개성공간 웨스트존. 영스트리트 이스트존까지. 넓은 주차장에 지하철 1, 2호선의 환승역까지. 반월당 지하 쇼핑센터 최후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정말 요즘에 자녀를 기르면서 아이들하고의 대화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느끼며 특히 오늘 이 시간에는 부모님들이 직접 어떻게 하면 그동안의 대화가 좀 어려웠지만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구체적인 좀 팁을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저는 많이 강조했지만 자녀와 대화를 잘하려면 먼저 감각적인 대화, 또 다음에 감성적인 대화, 그리고 나서 언어적인 대화가 잘 되는 그런 기술을 잘 가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부모의 입장을 제가 주로 얘기했다면 이제 자녀 입장에서 보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이제는 부모 쪽에서 아이한테 가는 것도 있지만 또 자녀 쪽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또 들어가는 내용도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너무 예쁜 아이 그림이죠? 자꾸 제가 복잡한 거 영어는 다 보이지 마시고 그림만 보십시오. 이게 어떤 연구냐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애착은 어떻게 보면 부모 쪽에서 아이를 잘 보듬어서 아이가 부모를 따라오는 거였다면 반대로 부모 역시 아이에게 쏙 빠져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를 했냐면 이것도 역시 뇌를 어디가 활성화되나 하는 뇌가 어디가 지금 쓰이고 있나를 보여주게끔 그 MRI를 보는 그 기계에 들어가서 아기 그림을 보여주는데 6가지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자기 애기 웃는 사진, 가만히 있는 사진, 우는 사진, 남의 애기 웃는 사진, 가만히 있는 사진, 우는 사진을 딱딱해 무작위로 막 보여줘요. 그러면 뇌가 반응이 어디가 다를까? 특히 우리 아기하고 남의 아기를 봤을 때 어디가 차이가 날까? 그거를 보면 특히 우리 아기한테 내가 왜 이렇게 달라붙게 되나? 이제 그거를 보기 위한 실험이었어요. 참 독특하죠. 근데 이 연구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왜 사람의 감정과 본능을 주로 다루는 그 변연계라는 뇌 안쪽 깊숙한 곳에 있는 우리 뇌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중에 특히 여러분 혹시 마약이라고 들어보셨죠? 마약에 중독되지 않습니까? 그 마약이 작용하는 자리에 있는 뇌의 부위가 다른 거에서는 다 차이가 없는데 자기 아기가 웃는 사진에서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뇌는 자기 아기가 울거나 웃거나 남의 아기가 울거나 웃거나 거의 유사해요. 근데 유독히 다른 아기가 웃는 데는 별로 반응이 없는데 자기 아기 웃는 사진에만 반응을 하는 게 바로 그 변연계 안에서도 마약이 작용하는 자리예요. 참 무서운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내 아기의 웃음에 중독이 돼요. 근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과학이 정말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아기가 이렇게 있으면 좀 울거나 이렇게 있으면 어쨌든 간에 아기를 웃기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이러면서 그 왜 그렇게 해서 애가 빵긋 웃으면 어머머머 그러면서 또 하게 되죠.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 웃는 모습 보고 나면은 내가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얼굴은 보고야 말리라. 이것에 대한 과학적인
답인 거죠. 사실 제가 너무 좋아서 잠시 여기 가서 공부도 해가지고 왔었어요. 참 대단한 실험을 했다. 근데 여기는 뭐가까지 나오냐면은 여기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원래 자기 아기가 자기 어머니하고 안정적인 애착을 맺는 아기가 한 60%좀 됩니다. 그리고 좀 불안정한 애착을 갖는 아기들이 나머지 20% 20%를 차지하는데 너무 재밌게도 이 어머니가 자기 부모님하고 애착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자기 아기가 웃으면 아기하고 친밀해지는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확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자기 어머님이랑 친하면 아기가 웃었을 때 아기랑 친밀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더 많이 올라가고요. 불안전하면 좀 덜 나온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인간의 일은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서 서로 중독이 되고 사랑을 하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이게 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다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의외로 우리가 우리 애기 위에 웃는 것만 보면은 정말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과학적인 비밀이 있고 그 친밀도 정도도 상당히 어머니 머릿속에 들어있는 자기 부모하고의 또 친밀도가 딱 들어가는 것 같이. 그래서 자꾸 제가 강조하지만 이 대화를 잘하는 거는 몇 대째가 함께 작용을 해요.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저는 제가 또 맥락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상황이 어떠냐. 우리 어머니들 세대 때 6.25 사변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세대였습니다. 물론 그 세대가 경제 성장을 일으켰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위대한 나라가 되는데 좋기는 했지만 그 생존 본능이 투철한 약간 불안한 성향이 많고 성급한 그 세대였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우리 어머님 세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하철에 빈자리 있으면 빨리 가서 앉는, 좀 기다렸다가 더 힘든 사람이 있으면 기다려주는 세대라기보다는 내가 빨리 가서 하지 않으면 다 뺏기는 그런 좀 각박함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자, 그런 것들이 다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가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는 그런 거에도 좀 기여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실제 진료실에서 진료할 때 얘기하면 펑펑 우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게 힘들었노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런 기본을 우리가 알고 아이들을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부터 고지고대로 언어로만 아이들을 조절하려는 마음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뇌에는 많은 것들이 비밀이 역사선까지 딱 저장이 돼서 여러분 아기한테 반응을 하게 되고 자녀에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유난히 자기 마음 안 되면 화가 나는 부모님도 계시고 또 너그럽게 넘어가시는 분도 있고, 이게 개인의 차가 생기는 거예요. 반드시 그게 철학이나 가치에서만이 아니라 이분들의 생활에서부터 와서 뇌에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고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이를 대화를 할 때 여러분 반복되는 대화 중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가치를 전달하는 분이 대화가 있어요. 착한 아이가 돼야지부터 정말 돼서 어른께는 인사를 하는 것, 숙제부터 하고 놀아라 등등의, 친구랑 싸우면 안 좋다, 우리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가치 전달형 대화라고 해요. 좀 나쁘게 하면 좀 잔소리류죠. 근데 그런 대화만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아이가 시무룩하게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왜 오늘 기분이 안 좋네, 무슨 일이 있었니? 그 다음에 뭐 다른 게 이렇게 있으면은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대화가 있어요. 여러분도 꽤 하십니다. 그렇게 잘 안 하셨으면 여러분의 아이가 건재하게 지금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자기에 대하고 애들 얘기하는 걸 보면 분명히 그렇게 하세요. 애 마음을 이해해주고, 아유 그러면 정말 속상했겠다. 또 심지어 좀 더 거들어서 뭐 걔는 왜 이렇게 못됐냐, 나한테 자꾸 왜 그래? 이게 편들어주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부모님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해주는 대화와 가치를 전달하고 아이를 좀 이렇게 몰고 가는 대화 있잖아요. 왜 둘 다 필요해요, 그죠? 근데 저는 비율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이상적으로 얘기하면 8대2입니다. 이해해주고 소통하는 대화, 상호 이해적인 대화가 한 80% 되고 한 20% 정도가 이래라 저래라 몰아가는 대화면 딱 좋겠는데, 여러분 좀 반성해보세요. 몇 대 몇인가 지금. 저는 5대5만 돼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좀 일을 하시는 분들, 저도 사실 한동안에 딱 집에 들어가면 숙제했냐부터 하잖아요. 왜냐면 늦게 가는 데다가 숙제 안 되면 또 이렇게 문제고, 그 다음에 알림장을 빨리 봐야지 내일 준비물이 다 준비가 됐는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감기라도 걸렸으면 약 먹었니? 부터 시작을 해서
그걸 다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가자마자 막 쏟아놓는 얘기가 다 막 가치 전달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애가 숨 막히죠. 정말 그거는 저도 제가 아이 얼굴을 이렇게 살핀다 그랬잖아요. 살피면 어머 얘가 준비가 안 돼 있네. 얘는 지금 나한테 따스한 감성을 요구하는데 엄마는 가서 다다다다다 막 이제 그렇게 하니까 아이는 냉담한 얼굴 쳐다보죠. 이렇게. 아 그러면 내가 안 되겠구나. 그럼 다시 그러면 이제 아 오늘 어땠는데 저녁은 잘 먹었니? 부터 시작을 해서 대화를 다시 이해하는 쪽으로 싹 돌려야 됩니다. 저도 아이 눈치 보면서 그렇게 많이 해요. 제 마음 급할 때 많지만 딱 보면 안 먹히거든. 그래서 이 8대2는 참 이상적인 거이고요. 5대5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역전이 되잖아요. 이해를 해주는 대화보다 이제 가치 전달형의 잔소리류의 대화가 많아지면요. 아이들이 귀를 닫게 됩니다. 근성근성 들어요. 아이들 귀 다 듣는 것 같죠? 안 들린다 속으로 그래요. 그래야지 자기가 행복하니까. 대충대충 듣고 좀 더 들어가면은 멍 때리고 있어 가만히. 머리를 비워버려요. 좀 더 나가면 어떻게 돼요? 반항이 시작돼요. 왜? 꼭 해야 돼 내가? 뭐 이렇게 이제 아 그쯤 되면 상당히 벌어진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비유를 가지고 치료했으면 아주 효과적이에요. 많은 부모님들이 지시형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일단 제가 이거를 처음에는 그 100%를 이해만 하는 대화를 하고 자치 전달 하나도 하지 마라 그래요. 그럼 기가 막히시죠. 그렇지만 대부분 저한테 올 때쯤이면 이 사이가 한참 틀어져서 아이가 반항의 끝에 다를 때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에는 다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 100% 수용을 하면 처음에 아이들이 믿지를 않아요. 우리 엄마 왜 저러지 갑자기? 우리 아빠가 왜 저럴까? 아 저것도 저러다 또 금방 뭐가 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막 의심을 하는데요. 꾸준히 한 달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도 조금씩 이해하는 대화를 자꾸 해주니까요. 처음에는 아 가식적이다 생각하지만 점점 좋아지고 조금 열어서 정말 깨걸음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비유를 그리고 특히 아이들한테 이해하는 류의 대화가 많아지면 여러분 오히려 아이가 지멋대로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잖아요. 별로 이렇게 해라 말을 안 하고 얘한테 많이 맡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기분만 자꾸 맞춰주니까 얘가 이러다가 정말 버릇없이 자기 입장만 너무 주장하는 아이가 되지 않을까. 천만에. 우리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이해도 받아본 애들이 남을 이해하는 신용을 잘해요. 그리고 특히 자율성을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아 그러면 기분 되게 나쁘겠다 이렇게 해주고 아이를 좀 이렇게 공감을 해주면서 기르면 아이들이 스스로가 뭐를 하려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아이의 동기를 강화한다 그랬는데 대화에 대한 공기도 많아지만 모든 일에 대해서 자기주도적으로 좀 바뀌어요. 반대로 지시가 많은 아이들은 일은 좀 빨리빨리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아이가 약간 수동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비유를 하면은 옛날에 이제 큰 농장에 정말 이렇게 말을 기르는 농장이었는데 이 두 농장에 말의 좀 행동이 너무 달라서 그 동물학자가 쓴 얘기예요. 이쪽 한 농장에 있는 말들은 스스로만 하는 거 없이 그냥 늠름하게 이렇게 그냥 좀 게으른 말들이 있고 또 한쪽은 팔팔팔팔 그러면서 그냥 계속 새로운 걸 찾아가지고 뛰는 말들이 있는 정말 너무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다를까? 같은 동네에 있는 농장의 말의 행동이 다르니까 왜 그럴까 하고 봤는데 요 좀 수동적인 소극적인 게으른 말들이 있는 곳은 어떠냐면 이 울타리가 낮아가지고 자주 뛰어넘게 되면은 자꾸 그 주인이 가서 이렇게 데리고 와서 야단을 쳐야 되는 입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주인이 말을 몰고 갈 때도 꼭 그 길만 가게 해요. 정해진 길만. 근데 여기 팔팔거리는 말의 그 농장에는 울타리가 일단 높아서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기 있는 이 말들은 울타리 안에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놀아도 돼요. 근데 저쪽에는 울타리가 낮기 때문에 막 튀어나가면은 안 되니까 주인이 평소에도 많이 제약을 강하는 거죠. 근데 아예 울타리를 높여놓고 그 안에서 마음대로 놀게 하고 그 다음에 가는 길도 자기들 마음대로 가게 하고 끝에는 다 몰아오는. 그래서
한쪽은 자율성을 최대로 살린 말과 아닌 말은 바로 그 지역에서 먹는 것도 똑같고 하더라도 이 기운이 다르고 한쪽은 훨씬 더 활발한, 그래서 돈을 많이 받는 말을 만든다는 거예요. 사실 말이나 사람이나 이 저점에서는 유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막 이렇게 가치를 많이 전달하고 싶겠지만 그 순간부터 계산하셔야 돼요. 자율성과 타율성에 대한 조화를 내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저도 심지어 이제 우리 아들이 사춘기 들면서 이 책을 쓰면서 제일 반성한 게, 아, 내가 너무 일하는 엄마로서 안달복달했구나. 그래서 진짜 입을 꽉 다물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들어오자마자 막 그 숙제하라고 지시를 많이 했다면 딱 그때부터, 아, 오늘 이만큼, 그리고 이제부터는 칭찬할 거리가 없나, 얘하고 아, 좀 재미있게 놀 거리가 없나. 그래서 과일도 깎아가지고, 아, 우리 경모는 사과를 좋아하지. 그리고 이제 들고 들어가면은 사과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엄마가 사과 좀 맛없는 거 골랐나? 뭐 그러면 엄마 괜찮아, 맛있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이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 너는 어릴 때부터 사과를 잘 먹었다. 엄마가 갈아줬지.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은 오히려 그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술술술 다 불어요. 이제 우리 선생님이 말이야, 엄마 친구를 누굴 팼다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제 왜? 그러면은 걔는 원래 그래. 그러고 너는 안 맞냐? 그러면은 나는 한 대만 맞았어. 이제 이렇게. 근데 그것도 왜 맞니? 막 그러는 게 아니고, 아, 그랬니? 그러고서 이제 그러면 이제 반에서 무슨 일이 오늘 있었는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는 게 또 애도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 마음이 좀 쓰였는데 엄마하고 동생하고 앉아가지고 정답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싹 풀려요. 자, 그런 시간이, 저도 참 일하는 엄마로서 이 비율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었고, 많은 부모님들이 급하면 돌아가라고, 오늘 내가 이 아이하고의 대화 내용에서 가치 전달 너무 많이 하고, 또 유난히 아이들이 사고 치는 날이 있어요. 그럴 땐 혼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고 나면 반드시 그날 저녁쯤 되면은 칭찬할 거리나 이해할 거리를 만들어서 그 대화를 살살살 늘리고, 정 말할 게 없으면 엉덩이라도 두들겨주고 터치해주고, 이런 것들이 결국 그게 날이 쌓이면 아이하고 사이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저는 이 비율을 상당히 80대 20은 너무 세면 적어도 그래도 60대 40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그때 유난히 부모 중에서 대화를 못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 내가 아무리 준비된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참 대화를 끌어들이기 어려운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의 기질에 가까운 면이죠. 예민한 애들. 예민한 애들 대충 어떤지 알지만 제가 좀 더 과학적인 말씀을 한다면, 모든 감각의 감도가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강한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유난히 소리에 예민한 애들, 또 유난히 겁이 많고 이렇게 뭔가 싹 새로운 게 변함이 오면은 쫙 긴장하는 아이들, 이것이 상당히 여러분 체질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소리나 이런 감각에 다 익숙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이 먹는 거에도, 냄새에도.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심지어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1학년 때 김치 먹기 싫어서 학교 안 간 애도 있어요. 참 이상하다 생각하시죠. 그런데 나중에 훌륭한 인류 셰프가 될 아이들은, 그래서 미감이라든가 냄새가 굉장히 감도가 다른 사람보다 세요. 예민하다고. 그러면 그 김치라는 것이 사실 생각보다 역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젓갈 넣고 이러면은. 그리고 고춧가루도 세다고 아이들한테. 그러면 그 아이들은 요즘에 억지로 다 좀 먹는 분위기잖아요. 골고루 먹여야 되니까. 당연히 교육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개인으로서는 너무 곤혹스러운 게, 그래서 정말 제가 혼자 보던 애들 중에 그런 애가 있어요. 1학년 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때 학교를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설명해가지고 김치는 빼도록 했어요. 굳이 안 먹어도 된다고. 그랬더니 너무 재밌게도 그 반에 아이들 중에 3분의 1이 김치를 안 먹었어요. 얘만 봐줄 수 없으니까. 선생님이 굉장히 당황하셨지만 다행히 학기 말쯤 되면 아이들이 딴 친구들이 맛있게 먹으니까 한 점, 두 점 먹다가 배워요. 그래서 예민한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우리는 감각이 예민한 걸 우리 볼 수가 없으니까 모르지만 행동을 보면 아는데, 그래서 저는 제일 최악의 조건이 엄마 목소리가 크면은 이 예민한 귀를 가진 아이들이 아주 힘들어해요. 조금만 해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모든 감각이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천재성이 있는 아이들 많이 그렇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일단 이렇게 빨리 피하고, 또 조금만 작게도 크게 반응하고 이러니까 부모님도 참 다루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외로 이런 경우는 부모가 빨리 어떤 감각이 예민한가를 보고 그 부분은 천천히
진도를 느리게 배우게 하면 다 따라옵니다. 특히 아이들의 뇌는 사춘기가 끝나면 남자애들은 중3, 여자애들은 중2 때쯤 되면 대충 뇌가 어른처럼 싹싹 바뀌어요. 그때쯤 되면 이런 감각에 예민한 아이들도 어느 정도 정상화됩니다. 물론 유아 때 아주 예민했다가 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많이 나아지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아직도 귀가 예민해서 지금도 차 운전한 뒤에서 누가 빵 하면은 가서 탁 때리고 싶어요. 어떨 때는. 너무 짜증이 나서. 그게 어른이니까 제가 참지만 아이들인 경우에는 훨씬 더 심각하게 오고 그걸로 인한 어떤 거부 행동이나 이런 걸로 부모님들이 당황할 때가 있는데 어쨌든 이 아주 예민성을 타고난 아이들 의외로 많다는 거고 그런 애들은 남이 다가가면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화가 통상의 방법으로 어릴 땐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아이도 있으면은 아이를 탓하기 전에 예의 없다 이렇게 하기 전에 혹시 얘 뇌에 무슨 그 감각의 수용체의 감도가 너무 높은 건 아닐까? 이 정도 아시면 정말 훌륭하신 부모님이시고 이런 세상이 있습니다. 상당히 제가 많아서 첫 번째로 한 거예요. 제 소아정신과 오는 애기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좋아지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두 번째가 표현하기를 싫어하는 아이. 우리 어른도 왜 말로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억압이 돼서. 그러다 보면 참다가 확 하잖아요. 표현하기 싫어하는 애들도 좀 그렇습니다. 유난히 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래 수줍게 좀 기질이 수줍은 아이들이 많이 손가락 빨면서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고 말로 빨리 표현이 안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뇌가 왜 자뇌, 우뇌의 발달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특히 이 언어 표현력은 좌뇌의 능력이에요. 근데 우뇌가 빨리 잘 우세한 아이들은 특히 직관적인 건 빨리 알지만 그걸 다 언어로 막 이렇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애들도 있는데 자 그런 경우는 빨리 언어로 표현 안 하기 때문에 뚱하게 보일 수 있어요. 이런 아이들 있는 부모님 중에 예민한 부모님들은 걱정을 하세요. 말이 늦은 건 아닌데 얘 속에 뭐가 든지 모르겠다부터 해서 말 좀 해라 말 좀 이렇게 닥달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답답해요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데 아이가 이런 기질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아이는 스스로 혼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맞춰서 그 능력이 좀 빨리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띵한 애들은요. 뭐 이렇게 하면 간단히 대답해요. 네, 아니요 대답해요. 그러면 네가 왜 네야? 물어보면 몰라. 자 그때쯤 돼서 다른 부모님들이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왜 이래 막 그러는데 1, 2, 3, 4를 하셔야 돼요. 딱 부모가 생각해보면 대충 감이 오잖아요. 아 1번 네가 이거 싫어서 2번 먹기 싫어서 이렇게 그 상황에서 1, 2, 3, 4가 있어요. 그러면 몇 번? 그럼 3번 딱 그래요. 웃기는 것 같지만 이거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부모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이가 뚱하고 뭐 알았어 그렇지만 그 속마음을 조금씩 대부분 근데 쉬워요. 애들 거는 뻔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애가 뚱하다고 같이 뻗을 문제가 아니라 딱 지혜를 돌려서 1, 2, 3, 4를 대서 몇 번? 그러면 재밌게 3번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 그 순간에 내가 이래서 이랬다라고 설명하기 시작해요. 약간 이거는 부모님의 특별한 기술이 좀 필요해요. 제가 볼 때 서양에 있는 부모는 상당히 그렇게 많이 하는데 한국 부모님들은 이렇게 잘 안 하십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훈련을 별로 안 받았거든. 부모님들 중에 1, 2, 3, 4 하신 분 잘 없으시죠? 근데 의외로 제가 저 서양에서 공부를 할 때 보면 1, 2, 3, 4 잘하세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사실 우리보다 말을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이구나 하지만 우리는 이게 효과가 상당히 있고 뚱해서 부모하고 사이 멀어진 애들 중에 정말 효과가 그래서 본 애들 많으니까 혹시 여러분 자녀 중에서도 말하기 좀 싫어하는 애들이 있으면 좀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특히 저학년 때부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요즘에 그 ADHD라고 있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기질이 워낙 좀 산만하고 충동적이라서 잘 못 참고 행동도 많고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집중도 짧고. 그런 아이들은 왜 대화가 어려우냐? 주마간산형으로 이렇게 휙 지나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 이러고 봐야지 그 사람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정답을 말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얘는 알았어. 이렇게. 그러면 둘이서 뭘 어떻겠다는 건지 잘 몰라요. 근데 잘 알기는 뭘 알아. 식 보고 갔는데. 그래서 이 아이들은야말로 엄마들은 답답한 게 근성근성 들어서요. 선생님 이게 들었다는 얘기인지 안 들었다는 얘기인지 제가 다 모르겠다고.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럴 때 하는 방법은
얘네들은 보통에도 그래야 된다. 실은 손 딱 잡고 눈 딱 보고 얘기하셔야 돼요. 이렇게 할 때 얘기하지 마시고 누구야 하고 딱 손을 잡아요. 손 잡고 엄마 얼굴 보고 딱 그러면 알았지? 까지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예민한 애들한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해요. 걔들한테는 오히려 약간 거리를 두고 아이가 좀 편안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까 같은 대화라도요. 아이들은 기질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제 표현으로 이렇게 산만한 애들 좀 잡아야 되고요. 딱 이렇게 잡고 또 약간 예민한 애들은 약간 거리 둬서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이게 거꾸로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막 덜렁덜렁하면 같이 막 하다 보면 정신이 없거든요. 그러면 반쯤 듣고 반쯤 없어져요. 그래서 왜 그 ADHD 아이들이 좀 나이가 들어서 치료를 오는 경우에는 사회성 치료를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어릴 때부터 건성건성 사람 얼굴을 봐가지고 이 사회성 기술이 이 정교하게 발달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턱 치고 나오고 막 이래갖고 친구들하고 사이가 나빠서 왕따가 많이 되기 때문에 보통 그 커서 아이들이 한 ADHD 치료를 오는 경우는 반드시 약물 외에도 이게 사회성 훈련이라든지 심리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부터 우선 아이를 양육하는 걸 바꿔놓으면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이것도 하면 참 힘들어요. 특히 여자아이들 뻑 하면 울어. 그러면 무슨 말을 못하지. 자기 잘못했는데 가르쳐야 되는데 울먹울먹 시작하면 아무도 말 못하고 얘는 또 그 다음부터 무기가 돼요. 이게 아 면피가 되거든. 뻑하면 또 이제 하고 울먹울먹 일부러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모면하는 게 엄마 눈에 보이잖아요. 얄미워 보이고 쟤 저래서 어떡하나. 이런 아이들 꽤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왜 그러냐면 감정의 기복이 좀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춘기 되기 전까지는 아직 뇌 발달이 다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감정이 이렇게 있을 때 어른처럼 이성적으로 조절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삐 우는 걸로 시작되는데 편하거든. 그 다음부터 강화가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울면 되는구나. 쭈삣쭈삣하면 주변에서 알아맞추는구나. 이걸로 하면은 아주 잃는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아이가 울 때는 간단해요. 이것도 너무 쉬운 방법입니다. 울면은 일단은 우리 조금 이따 대화 말하자. 너 네 방에 가서 눈물 닦고 좀 진정하고 나와. 그러고 나서 또 다시 대화를 다 이어가면 돼요. 그럼 아이가 울먹울먹하고 들어갔다가 조절하고 다시 나와서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근데 대부분 이런 걸 잘 못 참아요. 특히 이제 이 아이들은 꼭 급할 때 빨리빨리 못해서 엄마가 야 사긴 저기 있잖아 이러면 이것만으로도 우는 거예요. 울먹울먹 하면 그 다음부터 더 이상 뭐가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제가 심지어 외출 준비를 할 때 다른 애보다 1.5배 정도 시간을 더 잡으라고 그래요. 반드시 이제 울고 이렇게 말 안 들을 또 순간이 더 자주 오기 때문에 이때 시간이 약이고 약간 이렇게 아이들을 차분하게 만들 시간적 여유가 줘야 되기 때문에 아이가 자꾸 울먹울먹하고 감성적이고 너무 그러면 휙 끌어당기지 말고 뭐든지 등교 때 조금 더 일찍 깨워야 되고 그래서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시고 깔아앉히고 다시 나오라고 몇 번만 시키면 아이들이 편안하게 기분 안 좋아 나 갔다 올래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나중에 이제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아이들 기분 조절에 도움돼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제 저는 음악 교육이나 예술이 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데 그거를 어릴 때부터 스파르타식으로 또 한국 어머님들 그걸 너무 막 피아노 이렇게 치는 쪽으로 하지 마시고 듣고 즐겁고 음악 따라서 같이 몸을 흔들고 이러면서 그러면 특히 예민한 아이들이나 얘처럼 이렇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아이들은 음악이라는 게 리듬이 굉장히 이게 그 조화로운 자극이잖아요. 그것이 자기의 기분도 조화롭게 딱 가라앉혀줘요. 저도 조금 불안이 좀 있는 사람인데 음악을 참 좋아하게 된 게 제일 제가 편안하게 편안하게 행복한 상태로 되는 게 이게 리듬이 있는 음악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삐하고 울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아이들은 그런 부분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아이들. 의외로 이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멍하게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꼭 그런 건 아니고 자기만 생각에 폭 빠지는 경향. 쉽게 얘기하면 집중이 좋은 아이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좀 반대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은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게 다 그냥 관심이 많고 이러는데 얘들은 자기 내적인 자극에 엄청 관심이 많아요. 이러고. 그래서 이 아이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은 자기 생각만 계속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떤 어머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둥
그래서 점점 내버려두면 크면 좋아지지 않을까. 근데 자꾸 혼자 동떨어지니까 다른 사람에게 섞여보는 경험이 적어져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머니가 걔 감정을 읽어서 같이 얘기해 줘야 돼요. 뚱하게 얘기해서 너 지금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엄마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 평소에도 얘랑 나랑의 내적인 상태를 좀 얘기해 주고 같이 그 공감하는 거를 같이 자꾸 줘야지 얘가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어려운 아이들만 얘기하니까 부모 노릇하기 너무 어렵다. 우리 중에 하나만 있으면 어떡하냐. 근데 저도 뭐 우리 큰애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특히 이 부분을 좀 고심을 많이 했고, 또 제가 진료실에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 돕다 보니, 근데 특히 이런 경우는 하나라도 두세 개 합칠 수도 있고 그런데 부모님들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미리 이런 기술을 잘 습득하시면 굳이 나중에 누구의 도움이 없는 상황으로 잘 자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좀 어렵지만 우리가 이런 특징이 있는 아이들은 거기 맞춤형으로 좀 대화를 해주는 그 기법을 배우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상당히 어려운 아이예요. 이미 아까 8대2로 대화한 것도 아니고 거의 3대7로 볶아치는 게 훨씬 더 많았고, 또 아이는 상황이 저렇게 기분 조절이 안 되는데 나는 많이 윽박질렀고 등등. 또 아니면은 어릴 때 사실 의외로 산후우울증도 많고 어머님들이 우울하신 분이 꽤 있으세요. 그러면 아이한테 자극 별로 안 주고 혼자 많이 있게 하고 짜증 많이 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사이가 벌어져서 오는 경우, 그럼 애는 벌써 엄마하고 얘기하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멍 때리는 신용하고, 좀 더 나가면은 왜 나한테만 이렇게 이제. 그리고 심지어 더 심각한 아이들은 드러내놓고 엄마, 나는 엄마가 슬펐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하는 애도 있어요. 아주 대놓고. 그러니까 이제 그쯤 되면 학교에서도 걱정된다 그러고 어머니도 걱정이 돼서 오시죠. 자, 이런 경우는 차라리 빨리 전문가한테 오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어머니 혼자서 하기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 마음이 한참 멀어진 사람 마음이, 특히 자녀하고 매일 반복되는 대화해야 되고 가치도 전달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먹힐 수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너무 어긋났다, 너무 아이하고 이게 코드가 안 맞고 계속 어긋난다, 그러니 부부간에 어긋나는 건 유도 안 되게 훨씬 더 어려운 지경에 있을 수 있어요. 왜냐? 아이들 우리 소나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나기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는 어른인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실은. 근데 그 방향이나 정확한 진단이나 또 이런 방법을 배우려면 이게 혼자의 지혜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이 부분, 특히 사이가 멀어졌다 그 느낌이 많이 오면은 전문가한테 가서 약간 분석을 받는 것도 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랬을 때 소아정신과를 가나요? 심리를 상담하는 곳을 가나요? 특히 정신과 같은 경우는 기록에 남는다는데 걱정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물론 제가 100%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어떤 상태이다 라고 진단을 하는 부분은 철저히 전 의료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처음에 진단을 하고 이런 부분은 굳이 그 소위 말하는 정신과 진단명 코드를 안 매깁니다. 정신과를 가더라도. 그러니까 상담 보통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적어도 이 아이가 이렇게 대화가 안 될 때는 이게 내 문제인지 아이 문제인지, 아이가 우울증까지 간 건지 내가 우울증이 있는 건지 등등의 이런 진단과 관련된 부분은 의료 전문가한테 들으시고, 그게 큰 문제가 없고 아니면 그분이 좀 좋아지고 나면 당연히 상담이나 이런 부분도 전문가들을 의사 선생님 권하기도 하시고요. 그때 가셔도 됩니다. 근데 초기에 그런 어떤 진단을 하지 않고 그냥 어떤 그 치료로서 뿌리게 들어가면은 근본이 이렇게 다스려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도 하루빨리 이 의료하고 상담 영역이 통합이 됐으면 좋겠지만 아직 그게 통합이 덜 돼 있어서 부모님들이 좀 혼란스러워 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처음에는 진단하시고 또 그런 서비스도 받고 필요하면은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국가에서 특히 저소득층에는 바우처 이런 것들도 하시는데요. 이제 다 잘하시긴 하지만 바우처를 받을 때 역시라도 진단하고 가시는 게 좋지. 그게 계속 바우처를 그냥 무료로 해준다고 해서 그것만 한정없이 보다 보면 아이들은 발달이 정말 시간이 돈입니다. 그래서 그 빨리 제대로 된 진료나 이걸 받아서 좋아지는 게 중요하지, 이게 이제 계속 무단정 끌게 되면은
아이들은 그동안에 발달을 해버리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처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문제는 빨리빨리가 전문가한테 진단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고 하는 것들을 유기적으로 하시는 게 필요할 거고, 특히 저는 대화가 벌어진 부모하고의 사이가 벌어진 부분도 굉장히 평생에 그거는 사실 위험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도 괴롭지만 자녀라는 게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 부모님의 좋은 가치를 잘 받아들여야지 그 아이는 일생을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삐걱거리면서 부모의 가치를 자꾸 이렇게 밖으로 밀어내면 얼마나 손해가 많겠어요. 더구나 여러분, 아이들이 4학년만 돼도요, 부모의 가치관보다는 친구의 가치관에 휩쓸립니다. 저는 정말 이게 책에만 보던 거 우리 아들한테 어떻게 내가 들었냐면, 우리 둘째 녀석은 비교적 좀 살가운 애인데, 원래 둘째들이 좀 그렇죠. 아들이라도 이 아이는 훨씬 큰 아이보다는 엄마한테 딸같이 구는데, 얘가 정말 4학년 봄에 엄마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엄마, 나 솔직히 말해도 되겠어. 뭐? 그랬더니 엄마, 이상하게 작년까지만 해도 난 엄마하고 있는 게 정말 좋았는데 이제 친구하고 있는 게 더 좋아. 한숨으로 굉장히 서운했지만 역시 이 아이가 사춘기 슬슬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답은 그래서요. 야, 그런 말 해주다니. 야, 엄마는 고맙다. 근데 그게 원래 그래. 그랬더니 그 아이 말이 또 엄마가 또 안 됐는지, 그럼 엄마는 외로워서 어떡해? 그래. 정말 저는 그때 참, 아이들 기르면 여러분 많이 그렇게 대화가 잘 되면 큰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아직까지 진하게 기억이 남아요. 그렇지만 정말 4학년부터는 확실히 아이들이 또래의 가치관을 더 많이 습득하게 돼요. 자, 그랬을 때 기존의 부모님하고 관계가 좋아서 대화가 잘 되면 그걸 다 걸러낼 수가 있고, 얘가 딴 친구 조금 안 좋은 애를 사귈 수 있는, 다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미리 막아줄 수 있지만, 사이가 한참 멀어지고 나면은 얘가 무슨 생각이고 무슨 취미가 있고 얘 딴 친구들은 누군지를 모르는 입장이 돼요. 다른 어머니는 전화를 하게 돼요. 그거라 다행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 지경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정말 담임쌤만 찾아가서 어떤 아이하고 친한지도 물어보셔야 돼요. 그만큼 아이들한테는 친구가 중요하고, 아이가 어떤 친구랑 잘 지내는지는 부모님이 아셔야 됩니다. 그것도 역시 되려면 서로 평소에 대화가 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해를 해주는 대화를 많이 해야 애가 결국 자기가 스스로 입에서 불어요. 억지로 시키면 다 거짓말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특히 이제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은 부모님들의 기술을 잘 연마하셔서 그래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쌍방의 대화 때 결국은 부모님 쪽의 하살이 좀 더 크죠. 더 큰 영향 미치고 더 노력하고요. 아이들은 그러면 부모님한테로 딸려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기술을 보면, 요거는 이제 전반적인 기술이에요. 사실 이 대화의 기술은 보면 어른들도 이렇게 하면 더 너무 좋아요. 애들하고 대화할 때 제일 중요한 체면을 살려줘야 돼요. 넌 또 숙제도 안 했니? 그러면은 체면랑 거리가 멀죠. 그럼 체면을 살려주는 대화가 어떤 거예요? 아유, 이게 착한 애가 오늘 실수했나? 그러면 돼요. 그러면 어떤 게 엄청난 그거라니까요. 왜냐, 너는 잘할 수 있는 애야 하는 긍정적 기대도 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특히 우리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아주 이게 약아가지고 2학년 될 땐 거짓말을 잘했어요. 숙제했니? 그럼 네. 하거든. 가지고 올래? 그러면 아차차차 그러고 들어가요. 근데 그때 너 또 거짓말해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걔는 당황해서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알면서도 속아주죠. 그래? 엄마 조금만 빨리 갖고 와. 왜냐면 제가 화를 낸다고 해서 그 아이가 고쳐줄 리도 만무하고 2학년이면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거짓말인 거 알아도 얼굴 체면 살려주는 게 더 나아요. 그럼 착한 아이로 더 갈 수가 있죠. 체면을 살려야 돼요. 어른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가 말 삼키기. 아까 특히 제가 그때 막 걱정이 많은 부모는 잔소리를 끊임없이 이렇게 튀어내잖아요. 어떤 경우 입을 딱 다물어야 될 때가 있어요. 특히 어떨 때 다물어야 되느냐. 우리가 보면 가끔 이것도 시키고 싶고 저것도 시키고 싶고 막 그런 게 많아지잖아요. 그럴 때 어떤 것부터 다루냐면은 아이가 실제로 실행하기 어려운 것부터 다물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 닦아라. 이런 거는 좀 쉽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빨리빨리 하면 응 잘했다를 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는 아이가 정말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 아이인데 하는 걸 바로 끊어라 그러면 빨리 끊어지냐고. 그게 아이가 실행하기 어려운 것부터 자꾸 주문을 하면은 엄청 힘들게 돼요. 그래서 아이가 너무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노력해야 될 것들은 천천히 조금씩만 하시고, 또 다른 방법으로 몰아가시고, 즉각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빨리빨리 잘할 수 있는 것부터
얘기를 하시면 줄어들어요. 잔소리할 게. 그리고 제 경험으로는 3번 정도 야단쳤는데 계속되는 거는요. 강도를 올린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런가를 이유를 밝혀야 돼요. 한 번은 때리고 한 번은 얼르고 이렇게 해도 이게 그대로야. 그러면 이유가 있어요. 얘가 아주 준비가 덜 돼 있거나 내가 너무 과도한 걸 요구했거나 하여튼 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밝히기 전까지 막 몰아치면은 부작용만 생깁니다. 한 3번쯤 이렇게 해보고 안 될 때는 시키고 야단칠 게 아니라 엄마가 머리를 엄청나게 써야 돼. 그때부터 탐정이 되셔야 탐정이. 왜 그럴까? 얘가 왜 이걸 못할까? 이게 이 나이 때 정상적인 걸까? 사실 제가 그렇게 아이들을 계속 길렀었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가 탐정이 되는 순간은 말이 싹 없어지면서 우리 아이들은 알아요. 아, 내가 또 분석의 대상이 되었구나. 그럼 어머니는 조용해지면서 냉철한 눈으로 자기들을 바라보기 시작한다고 우리 아이들이 얘기하는데 실은 그게 필요합니다. 3번 똑같이 야단쳤는데 안 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삼키게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대화의 청신호 적신호인데 어느 순간 이 대화만 하면 슬슬 피한다든지 못 들은 척 한다든지 기억을 잘 못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청신호인 거예요. 청신호는 뭐냐? 아이가 자발적으로 술술술 불어요. 자기 힘들었던 걸 특히. 그리고 아이도 마찬가지로 이 아이랑 나랑 대화를 하고 나면 나도 기분이 좋고 개운해지는 느낌. 그런 경우는 잘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잘 보시라고 대부분 아이들이 집에 가서 얘기 안 합니다. 그거는 평소에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아요. 충격적이라서 물론 말 못하는 것도 있지만 평소에 엄마하고 아빠하고 사이가 좋아서 사소한 것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분위기라면 단서를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 부모하고 소통이 잘 되는 건 굉장한 아이 입장에서 보호 요인입니다. 요즘같이 되게 위험한 세상에서 아이들의 적신호를 빨리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른들 잘못할 때가 많아요. 헛짚을 때 너무 많고 아이 미안하다 그러세요 그냥. 뭐 그렇다고 항상 미안하다는 건 아니지만 빨리 미안하다 그러면 아이하고 대등한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아이도 역시 잘못했을 때 빨리 미안하다 그래요. 그 매를 버는 행동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잘못하면 아 잘못했다 엄마가 왜 그랬지 그러고 빨리 하시면 같이 막 웃고 그래요. 아이들도 그 유머도 생기고 협상하라고. 그리고 아이하고 나하고 서로 이렇게 갈등일 때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아이 입장에서 협상을 가르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의견이 다를 때가 나쁜 순간은 꼭 아니에요. 그럼 해결지향적으로 야 너 이렇게 자꾸 하면은 엄마가 볼 때는 이런데 대안이 없겠냐 이렇게 나가든가 아니면 정말 명백한 잘못을 동생을 막 지어받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얼어 터지고 놀고 있으면 그거 몇 번 야단쳐도 안 듣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저는 항상 나오는 게 야 네가 이렇게 안 할 수 있는 방안을 적어와라 그래요. 너무 싫어하죠 아이는. 차라리 맞고 말래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이걸 적어오면 그럼 이거를 지키면 어떻게 하고 안 지키면 어떻게 할래? 자 이게 여러분 화를 내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은 오죽하면 이 반성문을 하도 쓰게 하니까 그런 걸 많이 적게 하니까 동생은 형껏 베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진짜 우리 아이들이 차라리 엄마 맞고 말래가 가끔 나오는 게 이게 까탈스럽지만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많은 걸 배웁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요즘에 아이 메시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요. 막 비난하지 마세요. 너 이렇게 할 거야 보다 네가 이러면 엄마가 너무 마음 아파. 엄마 지금 울 것 같다. 아 속상해라. 이렇게 하면은 아이는 네가 이렇게 잘못했다 보다 훨씬 더 아프게 받아들이고요.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인들어 얘기하세요. 뭐 너무 강하게 할 필요는 없으시지만 너가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다. 마음속으로 이놈아 그러죠 이제. 그렇지만 그게 굉장히 정직한 대화입니다. 그럼 아이도 나중에 엄마한테 이러이러해서 내가 지금 기분이 몹시 언짢네 딱 얘기해요.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 엄마도 사실 훨씬 더 이해가 쉽잖아요. 물론 지가 잘못해서 그렇게 하긴 했지만 그 얘기도 해주면은 그래 네가 기분 나쁜 건 엄마가 참 미안한데 그거 누가 자초했니? 이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감정 얘기하십시오. 괜히 핏대내지 마시고. 그리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특히 직장생활하는 어머니들 집에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막 이렇게 숙제는 했나 이러고 들어가기 인상 탁 쓰고 들어가는데요. 가급적이면
대화는 아이들하고 대한 특히 감성적이기 때문에 좋은 얼굴로 그러니까 항상 눈꼬리를 내리고 입을 이렇게 올리는 연습을 하세요. 특히 이제 바쁘고 힘들고 집안에 일이 복잡해서 내가 마음이 힘들 때 반드시 거울 보고 아침부터 얼굴 보고 이렇게 표정을 지으세요. 불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큰 보시가 다른 사람한테 웃는 얼굴 보여주는 거예요. 내 얼굴만 봐도 사람 기분이 좋아지거든. 근데 괜히 이러고 얘기를 하면 될 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도 아이들하고 있을 때는 이런 얼굴을 항상 지으려고 마음속으로 하고 잘 안 될 때는 가서 거울 보고 한번 연습하고 나오고 그래요. 몹시 상태가 안 좋을 때는. 그래서 생각보다 아이들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렇게 부드러운 얼굴로 대화를 시작하면은 대충 다 먹혀요. 그래서 대화의 시간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특히 현대 사회에는 부모, 자녀가 같이 식사를 하는 시간도 적어요. 바로 이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내지는 2주에 한 번이라도 같이 토요일 저녁이든 일요일 저녁이든 잡아가지고 한 2시간 동안 가족 회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에서 지켜야 될 룰을 그때 정해야 돼요. 그리고 좀 약간 그때 성토 대화를 해도 돼요. 불만 있는 거 서로 얘기도 하고 뭐 안 했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론을 내고 다음 주를 지켰는지 같이 보고 이걸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특히 3학년 넘어갈 때부터는 이런 걸 하지 않으면 규칙을 정할 수가 없어요. 서로 집안 내에. 근데 규칙 안 정하고 또 하라 마라 하면 안 됐거든요. 그래서 특히 시간이 없는 가정일수록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주에 한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티타임을 가지세요. 집안 식구끼리. 이거 의외로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부모한테도 많은 거를 이야기해주는 중요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 정도 하시면 여러분, 내가 말씀드렸죠. 자녀한테는 좋지 않다니까. 여러분이 이 기술을 다 배우면요. 상사에게 사랑을 받는 부하가 되는 거고 부부관계도 생각보다 괜찮아지고요. 친구들 정말 많이 들끓게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리더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게 지금 다시 봐도 너무 참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기술을 연마한 다음에 또 아이들은 특징이 뭡니까? 초등학교 1학년하고 6학년이 도저히 같은 아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코 줄줄 흘리던 아기 같은 조그만 아이가 6학년만 돼도 여러분보다 클 겁니다. 여드름 나가지고. 남자애들 목소리가 변하고. 엄청나게 아이들은 빨리 자라요. 그럼 자라면은 마음의 상태도 굉장히 달라요. IQ도 너무 다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가 대화를 할 때도 다 모든 걸 맞추기는 힘들지만 요 시기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세하게 들어가면 한없이 자세하게 들어가지만 일단은 크게 나누게 해요. 유아기 때. 그다음에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한 건 만 5세입니다. 5세만 6살쯤 되잖아요. 그러면 만 5세부터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대충 비슷하게. 그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부터 사춘기를 쭉 넘어가서는 약간 유사하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 약간 대화를 나이별로 좀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고 사실 저는 소아정신과 의사를 하고 아동 심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여러분보다 조금 더 편하게 제가 넘어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일반인들도 배워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감식드리겠습니다. 자, 유아기 때는요. 근데 이때는 이 긴 말이 필요가 없는 게 어떤 상태냐 아이들이 그랬을 때 아까 여러분 감성적인 뇌를 가졌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이성이 발달이 덜 돼 있어요. 4돌까지는. 그리고 굉장히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것만 아시면 심지어 제가 이제 재밌는 말씀을 드리면 이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제가 막 진료를 하면 저 옆에서 관찰을 하던 의과대학 학생이 하는 말이 있어요. 어머 선생님 꼭 수의사 같으셔. 이 말이 뭘 의미할까요? 비교적 강아지하고 놀듯이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이때는 부모도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그럼 강아지가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요? 이뻐해주고 부드럽게 대해주고 막 예단도 함부로 안 치고 감정을 잘 전달해주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막 함부로 떨어뜨리지 않고 애착을 잘 형성하게 하고 사실 그게 이때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감정 표현을 막 하잖아요. 감성적인. 근데 왜 또 이거 안 하면 돼요? 그랬구나. 아이 그랬지. 감성 표현 무조건 받아줘야 돼요.
근데 이 똑같은 버전이 크면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때는 이성적으로 좀 물어봐야 돼요. 왜? 무슨 일이 있었니? 지만 어릴 때는 그러면 안 됩니다. 따라오지를 못해요. 강아지한테 그래도 되겠나 그게. 그래서 이때는 감정 표현 다 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많이 하게 하는 게 좋아요. 틀을 넣는 것보단 그때는 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엄마도 같이 이렇게 강아지처럼 쭉쭉 빨고 살면 돼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할머니들이 잘 길러요. 아이들을. 버릇 없게 기르는 게 아니에요. 그게. 버릇은 크면 다 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안 들어 딴 사람이 가만 안 놔둬요. 의외로 한국 부모님들이 예의에 너무 집착하시는데 그렇고요. 그래서 훈계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아이들은. 부모,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모 보고 배워요. 그냥. 보고 배우는 효과가 70%이고요. 이렇게 가르쳐서 하는 30%밖에 안 돼, 이 나이 때는. 그리고 부모님도 행동을 잘 하시면서 감성적으로 어프로치 해주면 아이들은 잘 대화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는. 그리고 이때 부모님들이 누가 무섭게 이렇게 해가지고 애 이렇게 위축시키는 게 있거든요. 안 됩니다. 가끔 써먹을 만은 해요. 저기 누가 온다 그러면 아이가 조용하잖아요. 시끄럽다가. 자주 하면은 무서움이 항상 얘 마음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공포요법을 자주 쓰지 마세요. 하고 무섭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별로 자꾸 그렇게 하면 아이가 위축되고 무서움에 길든 아이가 돼서요. 이렇게 돼요, 애가. 잠시 씻을 정도지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그리고 이때는 정말 아이의 기분 맞추기가 최우선 가점이에요. 기분 서로 맞춰서 좋으면 아이가 버릇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얘도 엄마 기분을 맞춰요. 그때는 뇌가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변하기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맞추고 아빠가 이렇게 해주면 지도 거기서 맞춰서 같이 자라요. 그래서 기분 맞춰주는 게 절대로 버릇을 얻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도 남을 배려하게 하는 초석이 됩니다. 아이가 정말 예의 바르게 키우고 싶으면요. 예의 바르게 딱 대하시면요. 그대로 배우세요. 이때는 정말 찬물 먹는 것도 배울 나이예요. 이게 이제 그렇죠. 근데 좀 더 넘어가면 이때부터는 엄청 영리해지기는 시작하지만 이 만 5세부터 2학년짜리 아이들 특징이 뭐냐면요. 소위 말하는 자뻑의 대가들이에요. 좀 이렇게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존심이 이렇게 부풀러져 있어요. 이렇게 제가 제일 잘난 줄 알아요. 근데 그 환상을 깨지 마세요. 아직은 이 아이들이 논리성이 확실히 발달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럴 나이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부모님들 잘한다 해주면요. 좀 더 크면은 에이 우리 엄마 거짓말했잖아. 제일 예쁘다 그래주면 돼요. 제일 예쁜 줄 알다 친구가 보니까 더 예쁜 애가 있거든. 우리 엄마 괜히 그랬잖아. 나중에 하면 돼요. 지금은 약간 부풀러진 자아로 지가 제일 잘난 줄 알아야 이 자존심으로 평생을 버팁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커서 나중에 좀 자기가 못하는 순간이 와도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애가 되지. 이때부터 막 눌러놓고 너는 안 되네 막 그러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더 잘할 수 있는 자기를 축소시켜버려요. 그래서 이때는 아주 자존심을 인대로 살리고 잘난 척하게 놔두세요. 어차피 이게 나중에 다 깨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거짓말 해도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이때까지 아직까지 도덕성이 발달은 돼 있지만 좀 덜렁덜렁해요 아이들이. 그럼 듣고도 못 본 척하고 쓱 찔러가지고 알게 하면 되고요. 그렇지만 너무 습관적 거짓말하는 애는 아니지만 살짝 거짓말하는 거 못 본 척 해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어떤 부모님들은 좀 강박적이신 부모님들은 난리가 나거든요. 아이를 끝까지 툭치는데 그러면 정말 애가 위축돼요. 자존심의 상처가 또 가고. 많은 부모님들 잊어버리고 이때 또 하는 아이들은 습관을 잘 들일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혹시 아이들한테 이때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한테 어떤 규칙을 딱 만드시나요? 제가 여기 3가지만 하라고 했는데 저는 딱 그거예요. 간단한 게 학교 매일 잘 가기. 그리고 가급적이면 숙제는 해놓고 놀 것. 가급적인 거예요. 100%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것만 시켜요. 그냥. 너무 간단한 거죠. 그리고 다른 아이 함부로 때리지 않기. 특히 지금 남자애들이라서 여자를 때리지 마라. 그런 것만 딱 그 3가지만 지키면 전 된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도 이런 간단한 꼭 지켜야 될 룰이 있으면 그건 반복적으로 계속 하세요. 그럼 그거는 최소한 아이들이 지킵니다. 근데 3개 넘어가면 여러분 너무 많어. 못 지켜요. 부모님들 10개쯤 가져오세요. 대부분씩. 그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 아이들은 이런 틀에서 맞춰줘야 되고요. 마지막 사춘기 넘어가면 이때부터는 여러분 상당히 유사한데 특히 제가 이제 이때 아이들은 독립도 시켜야 되고 특히 요즘의 아이들은 욕을 참 많이 해요. 사춘기가 된 거는 딱 그거부터 시작해요. 근데 그 욕한다고 너무 야단치면요 여러분 아이하고 사이가 뚝 끊어져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여기가 입에 붙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친구들하고 그냥 일상적으로 욕을 해요. 근데 집에서까지 계속 하니까 제가 너무 괴로워서 그거는 정했어요. 집에서 뭐 하지 말라고. 친구하고 있을 때까지 내가 쫓아다니면서 막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좋은 건 아닌데 집에 가서까지 하면 안 된다. 우리 아들 왜? 그래요. 버릇되니까. 너 엄마라도 이렇게 안 잡아주면은 앞으로 어른이 돼서 툭 하면은 열나 뭐 이런 소리 하면은 좋겠니? 막 그랬더니 그때 되면 고치지 않냐? 아니야. 그때도 계속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 집에 오면 안 돼. 그래서 그것만 딱 정해주고 친구끼리 하는 거에 대해서까지 내가 쫓아다니면서 막지는 못했어요. 그럴 이유도 없고 지나가는 바람이더라고요. 지금은 욕 안 해요. 그래서 이게 또래의 문화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를 집에 와서까지 계속 그렇게 하는 거는 버릇될 수 있어 진짜. 집에 와서까지 계속 그렇게 하는 아들은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뭔가 충동이 조절이 안 되거나 아니면 부모님과 사이가 아주 틀어졌을 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모는 심지어 사춘기니까 부모한테 욕하는 거를 괜찮다. 아니요 실제 그런 아이들 있어요. 그건 안 됩니다. 그 정도 되면 전문가한테 오셔야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이들이 부모한테 욕할 수는 없어요. 어른한테 할 수도 없고. 요즘에 아이들 중에 깨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한테도 대들고 여기 나오는 거의 손이 넘어가는 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굉장히 제가 중요한 거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방법으로 계속 아이를 잘 유도해 주시면 되니까 사춘기 때는 사실 부모가 절대로 못 이겨요. 지는 척 하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그 연령별 크게 세 개를 나누셔갖고 특성대로 해주시면 큰 실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